민주화부터 최근의 이야기까지, 최근의 촛불 집회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제가 맞춰줄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요.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Q&A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한 30년 전, 조금 더 길게는 40년 전 정도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남부 유럽에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남미의 국가로 넘어가서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를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대만이라든지 한국 등등이 한 30년 전에 이제 민주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그 민주화 물결이 넘어가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를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민주화를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정책도 무너지면서 넬슨 만델라와 상징되는 또 다른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랍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한 30년, 40년 그 시기 동안에 그 한 20년 동안에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뤘고, 그거를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민주화의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도 30년 전에 그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을 보게 되면 각 나라별로 민주적 공고화, 그러니까 디모크래틱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비교적 민주적 전환, 그러니까 디모크래틱 트랜지션과 민주적 공고화, 디모크래틱 컨솔리데이션이 비교적 잘 이룬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봤겠지? 여기 보면 이게 똑같은데 시청 앞이죠. 여러분이 아마 지나쳤을 것 같은데 시청 앞인데 요즘은 이렇지만 옛날 30년 전에는 여기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었던 그 30년 전, 그러니까 8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대규모 촛불 집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 요거는 시청 앞이, 서울역 앞이에요. 서울역 앞인데,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긴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예를 들어 동유럽의 국가의 경우랑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의 경우는 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른 이제 민주적 체제로 넘어가는 체제 전환을 이뤘는데,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운동 세력의 타협, 컴프로마이즈에 의해서 민주화가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둘이서 뭐에 대해서 타협을 했냐면, 민주화 운동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타협을 한 내용은 게임의 룰,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규칙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게 사실은 1987년 대한민국 민주화의 내용으로 보면 그게 모든 내용이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만 정해졌지 실질적으로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세력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보다 더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화 진영 내에 강경파, 레디컬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을 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매우 unstable equilibrium이 그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진전이 되어 나갈 것이냐는 사실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민주화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에서는 시위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내에서 보면 뭐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 뭐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형태의 시위나 프로테스트들은 많은데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87년에 그 합의에서 만들어 놓은 그 체제, 그러니까 디모크래틱 리즘을 그거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그거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큰 두 차례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두 차례 위기는 두 차례 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시도가 두 차례가 있었는데 한 번은 2004년에 있었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되게 그 탄핵을 싫어했어요. 매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굉장히 마이너한 이유로 대통령을, 그러니까 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야당이 그 탄핵을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럼 어떻게 풀어졌느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2004년에. 그래서 촛불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공교롭게 그 무렵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이 만든 신생정당, 그 우리 파티,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에게 과반 의석을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대통령에게. 그래서 사실상 2004년 국회의원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 일종의 레퍼런덤 같은 형태로 2004년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결정이, 국민의 뜻에 의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적으로 2004년에 있었던 정치적 위기도 한국이 만들어 놓은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그 헌정적 질서 안에서 그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또 한 차례는 우리가 2016년 말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실정과 스캔들, 부패 스캔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뭐 어떤 경우에는 매 주말마다 그 집회가 이어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만이 넘는, 전국적으로 1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폭력이라든지 뭐 약탈이라든지 뭐 방화라든지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평화적인 형태로 질서 있게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분노를 표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뜻을 받아서 국회가 이제 탄핵안을 가결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그 제기했던 탄핵안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박근혜 스캔들과 관련됐던 오래된 정치적 위기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차례의 위기가 다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라든지 우리 체제, 민주적 체제의 질서나 혹은 민주적 그 체제 자체의 어떤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위험한 행위는 없었고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헌정적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군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1961년부터 민주화 전까지 87년에 민주화니까 61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두 차례 쿠데타가 있었는데 한 번이 61년이고 한 번이 1980년인데 그 쿠데타를 통해서 군이 61년부터 87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군은 곧바로 이제 탈정치화, 디폴리티사이즈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주적 공고화, 그러니까 디모크래틱 컨솔리데이션이 한국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처음에 민주화를 이뤘을 때 사람들이 그 두 세력이 했던 약속, 아까 콤프로마이저로 타협에 의한 민주화였는데 그 타협에서 서로가 약속한 내용, 다시 말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프리 앤 페어 엘렉션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요소가 그 프리 앤 페어 엘렉션,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일단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선거제도가 어땠냐면, 그러니까 독재 체제 때, 권위주의 체제 때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은 일종의 어떤 대의원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 대의원들은 사실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이 뽑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체육관 같은 넓은 공간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선출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도 없고 반대표도 몇 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의 선거제도는 지금의 북한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99.9%의 찬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체육관 선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체육관 선거 이런 건 우리는 싫다. 우리는 내 손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겠다. 이게 이제 한국 민주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정치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법은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는 뭐 서로가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오랜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매우 재미있는,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인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독재 체제 하에서도 선거 정치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그 역동적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권력을 장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노나 불만을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표출해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1956년입니다. 1956년 선거 때인데요. 그때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이 48년에 하고 52년에 하고 또 헌법을 바꿔가지고 세 번째 또 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1956년 선거였는데 그때는 이미 이승만 정권에 대한 피곤함 이런 거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제기했던 선거 구호가 이거 번역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게 이제 당시의 구호였어요. 근데 이 구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어필을 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매우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1야당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신익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이때는 대통령과 그때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다 같이 따로따로 뽑았는데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따로따로 뽑았는데 이 대통령 후보였던 그러니까 그 제1야당 메인 오포지션의 후보였던 신익희라는 사람이 선거 직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당선이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지만 그때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무효표는 죽은 후보에 대한 투표인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지역에는 이승만이 얻은 득표보다 그 죽은 야당 후보에 대한 득표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그 소수정당 마이너 파티의 후보였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자기가 될 거라 생각은 안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2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 득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표 이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더욱 놀라운 결과는 아까 부통령도 따로 뽑는다 그랬죠. 근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 장면이라는 사람인데 야당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게 1956년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는 뭐 양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통령은 이때 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권위주의체 독재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줬던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 피플스 파워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내쫓은 첫 번째 사례가 1960년에 일어납니다. 그 1960년에 4.19 혁명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대개 학생들과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 4.19 혁명에서 이제 이승만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죠. 근데 그때도 국민들이 분노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분노하고 결국은 그 피플스 파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제1공화국 시절이고요. 요거는 그 71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박정희가 권력을 1961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군사 통치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고 67년에 당선이 되고 원래 2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헌법을 막 자의적으로 바꿔가지고 71년 선거에 3번째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게 이때예요. 이때 경쟁자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입니다. 근데 이때도 뭐 사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거가 페어한 게 아니니까. 뭐 다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경찰이 동원이 되고 이런 선거니까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90만 표 조금 넘는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100만 표가 되지 않는 차이로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는 군인들 표는 무조건 대통령 표, 박정희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군인들이 60만 하냐? 그러면 92만 표에서 60만 표 빼면 그럼 뭐 30만 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겨우 이긴 거예요, 겨우. 그래서 박정희가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출마 안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선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유신체제를 만들고 선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어두웠던 정치 시기가 72년 10월에 선포한 유신헌법 때부터 79년 10월 박정희가 암살당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무시무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어떤 포장마차에 앉아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럼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요. 그럼 뭐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물도 먹고 뭐 고생 좀 하다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매우 무서웠던 시기. 그런데 그 78년에 요 78년이 그 박정희 죽기 1년 전인데 이때 12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야당이었던 신민당 뉴 디모크래틱 파티라고 하는 야당이 득표율에서 의석수는 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의석수에서 이길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석수로는 뭐 야당이 절대 제1당이 될 수 없는데 득표율에서
여당을 누르고 야당이 득표율로는 제일 많은 득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이제 막 전국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 또 민주화운동을 또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김영삼을 의회에서 제명시키고 강제로, 야당 총재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또 대규모 시위 저항이 나오게 되고, 그 부산 마산에서의 저항이 집권층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서 결국 그게 박정희 암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의 출발점은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78년 국회의원 선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웠던 시기에도 선거 정치의 다이내믹스는 나타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85년인데요. 85년은 전두환이라고 또 다른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죽었는데 이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장이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박정희를.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안 세력이 없었어요, 박정희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 그거를 또 다른 군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1980년에 5월 달에 또 다른 쿠데타를 통해서 이런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게 이제 전두환 체제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쭉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또 다른 유신 체제가 사실 이어져 왔던 건데, 이게 이제 85년이 이제 그 전두환 시기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85년 이 날짜도 매우 추울 때로 잡았어요. 2월 12일. 왜냐면 추워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추울 때로 잡았는데, 이때 이제 그 직전에 요 전에 그러니까 전두환은 여당만 만든 게 아니라 전두환은 야당까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 두 개의 야당으로. 왜냐하면 박정희 때 보니까 야당이 하나니까 이게 반대파를 결집하는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말고 둘로 하자. 그래가지고 야당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냐면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짜 야당이 아닌 거지. 그런데 85년 이 선거 직전에 84년 말에 과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이런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이 이제 당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선거 한 달 전에 만듭니다. 그래서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당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정당이 이제 이 85년 이 선거에 후보자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을 만든 사람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야, 우리가 거기 가봐야 그냥 들러리만 서는 거다. 우리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저 전두환 체제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정치적 공간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전두환 체제가 독재라는 걸 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아주 오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작 선거가 딱 열리고 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정당이 거의,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전 지역구를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만들어 놓았던 그 관제 정당들, 그 정당들은 다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 정당이 이제 제1야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85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86년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이 계속 힘을 받아서 87년에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도 이 85년에 있었던 이 선거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재미있는 거는 한국은 매우 권위적인 형태 그런 독재 체제로 오래 있었고, 독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유롭고 프리 앤 페어 일렉션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정치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뭐 비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표출되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87년 선거 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에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때 이제 중요한 지도자가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다 많은 뭐 이렇게 큰 사회 경제적 개혁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없이 그냥 게임의 룰만 바꾸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프리 앤 페어 일렉션 이것만 갖춰지게 되면 그럼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민주적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화의 타협, 게임의 룰을 중심으로 한 타협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어떤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약속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The only game in town,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한 기존의 선거 제도화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정치적 경쟁이라는 게 권력을 잡기 위한 경쟁이 되니까 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심적인 경쟁, 그죠? 바깥으로 나간 센트리fu가 원심적 경쟁이 아니라 센트리fu가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리는 체제지향적인 이런 센트리피탈한 구심적 경쟁의 형태로 이어지게 됐고, 그게 한국 민주화를 이뤘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도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죠.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뭐 언론의 문제, 언론들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관심이 많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도 일반 시민 단체가 선거를 감시하는 일종의 와치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바꿨고, 그리고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를 다시 하게 됐는데, 지방자치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시키면 대통령이 시킨 게 도나 시나 도에 있는 도지사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다 임명했으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또 구청장 시키면 또 구청장이 또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야 선거운동해 그럼 쭉 다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시도 지사를 다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 뽑으니까 그 사람이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이런 부정선거 하기도 매우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강경하게 잘못된 거는 매우 잘못됐다고 이런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도 몇 차례 이제 이 선거가 정치 자금 문제, 파티 파이낸싱과 관련된 스캔들이 몇 번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고쳐져서 지금은 이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도 크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그런 프로시듀럴 디모크라시. 이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극단주의 정치의 배경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민주화가 되긴 했지만 사실 매우 작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만에 대한 합의인 거죠. 게임의 룰을 바꾸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큰 요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는 레디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왜 양보를 하느냐? 군을 투입해서 그 무력으로 진압하면 걔들 다 없어질 텐데 그걸 왜 양보를 해가지고 타협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한쪽이 있었고요.
또 민주화운동 쪽에는 왜 양보를 하냐? 전두환 여건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왜 양보를 해가지고 걔들하고 타협해서 살려주느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 외부에 있는 이 강경파들이 민주화 이후에 전국을 주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매우 불안정하게 되죠. 그죠? 제가 아까 한국의 민주화는 그냥 불안정한 균형, unstable equilibriu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딱 있는데 옆에서 막 흔들어대면 이렇게 양쪽에서 흔들어대면 이거 무너지는 거죠. 근데 초기에 이런 강경파들이 다 제도, 인스티튜션이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사진이 그 87년 5월에 있었던 인천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인데 매우 과격한 집단,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매우 과격한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요구도 그렇고 매우 과격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모였던 집회고요. 이거는 전두환이 1980년에 쿠데타 할 때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다수는 뭔가 민주화 세력이 양보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고 그냥 뭐 무력으로 진압했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엎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나중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일단 사람들 얼굴 보죠. 여기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러니까 반체제 인권 변호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은 88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제도권 정치가 노무현과 같은 뭐 상당히 강한 레디칼이죠. 이때 뭐 레디칼이었죠. 받아들였고요. 이 사람은 80년대 학생운동의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을 국회를 통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제도권 밖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양반도 이제 매우 사실 80년대는 매우 강경한 그 운동권이었는데 과거 경기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상호라고 이 양반은 얼마 전에 그 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 플로어 리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었더라면 다 뭐 이 체제를 흔들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수용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이런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들이 일정한 시점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지 기반도 넓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레디칼들이 뭔가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은 거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고 또 여당의 경우, 군부의 경우도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군 이야기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 이제 나중에 노태우가 민주화 이후에 첫 대통령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노태우는 이제 자기가 과거와 달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그러니까 정통성, 레지티머시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랑 이렇게 선을 긋고 싶어 했고 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한 세력이었던 김영삼과 같이 당을 만듭니다.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당을 만드는데 그 당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반을 갖추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레디칼들을 사실은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문제 없이 우리 경우에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쿠데타에 대한 모의도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민중 봉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규모의 시위에 의해서 뭔가 판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었다. 그래서 1987년에 만들어놨던 이 헌법적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합의가 존재하게 됐다. 요거는 일단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과 같은 뉴 디모크라시에서 온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민주화를 처음 진행했을 때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그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말한 저 문제입니다. 하나가 토처럴 프로블럼이고 하나가 프레토리안 프로블럼이죠. 그러니까 프레토리안 프로블럼은 말하자면 군의 문제입니다. 군을 어떻게 탈정치화할 거냐. 그리고 토처럴 프로블럼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과거에 나 혹은 내 친구 혹은 내 친척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혹은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야, 민주화 이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구나 한국의 경우에는 타협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없이 민주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헌팅턴은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그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탔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라고 봤던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더구나 한국은 1961년에 쿠데타가 있었고 1980년에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군의 지배가 61년부터 87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도 사실은 민주화 이후지만 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대통령이 된 게 61년부터 92년까지, 정확한 93년 2월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우 오랜 시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 출신이 한국을 지배해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하루아침이라고 좀 그렇지만 민주화의 초기 단계에 군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요. 김영삼은 1961년 쿠데타 이후에 최초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민간인 출신 대통령, 첫 번째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한 열흘쯤 지나서 전격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장성들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더 놀랐습니다. 저도 무지 놀랐습니다. 근데 김영삼은 어떤 계산이 있었냐면, 막 당선이 된 막 취임한 직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정치 체제에서나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수상이 선출이 되면 뭔가 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치적인 일종의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우리 그 한국에서의 특징은, 군이 지배를 했는데 군부 전체가, 그러니까 군부 전체가 통치와 관련된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the military as a whole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파벌, 군부 내의 한 파벌이 장악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내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더 유능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파벌에 내가 안 끼었기 때문에 나는 인사에도 손해를 보고 보직에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군에 있는 요직을 자르고 그 사람들을 파이어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그동안 고생했던 그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화된 새로운 체제가 좋은 거죠. 바뀌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파벌에 소속된 사람들의 명단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크가 된 거죠. 누군가가 그걸 이제 흘려가지고 그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누구 대령 누구 소령 누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저거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그 팩션이 통째로 다 이제 군에서 옷을 벗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우 초반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용기와 판단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배짱이 매우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직 노태우 대통령은 사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됐지만 통해서 근데 어쨌든 1980년 쿠데타의 한 멤버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비자금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슬래시 펀드가 이제 드러난 거죠. 어떤 개혁 조치에 의해서. 그래서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김영삼은 사실은 대통령이 될 때 전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번에 정확하게 풀고 가자. 과거사를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특히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1980년에 광주 학살.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재판에 세웁니다. 재판에 세워서 검사의 구형은 사형 25년인가 뭐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는 무기징역 12년 이렇게 받았고요. 실제로 한 2, 3년 정도 한 2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가 그 요구를 받아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97년 말쯤에 이제 풀려났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치적 행위 아니에요, 그죠?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 세워지게 되고 군과 관련된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프리덤 하우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영국의 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67개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167등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167등입니다. 북한은. 남북한이 많이 다르죠, 그죠?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게 2012년이 비교적 한국이 평가가 좋았을 때입니다. 2012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8.0이 넘고 5가지 있죠.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정치 참여, 그다음 정치 문화, Civil Liberty 5가지 항목을 통해 가지고 평균을 10점 만점으로 평균을 내서 8점 이상이 되면 Full Democracy,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거보다 못하면 결정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이렇게 이제 다 평가를 해요. 근데 이때는 전 세계에서 25개 나라가 8.0이 넘었는데 그때 한국이 20이었습니다. 이 밤에 잘못 내렸네. 20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밑에 미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23이었는데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 25위 풀 디모크라시에 들어갔던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자로에. 그래서 그때는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The most democratic country in Asia 이렇게 부를 수 있었겠죠. 2012년에.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 와가지고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가도 나빠지고 점수도 낮아지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8.0이 안 되게 됐죠. 8.0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결점 있는 민주주의 플로우드 디모크라시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8년에 이런 적이 있다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풀 디모크라시군에 있었는데 박근혜 때 처음으로 2015년, 16년,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작년까지 2017년까지 다 지금 스도드 디모크라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탄핵 정부, 그 평화적인 집회에 의한 탄핵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제 8.00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 2018년, 이게 매년 말에 나오거든요. 연말에 나오는데 그때 되면 조금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다 전에 한번 2012년 전에 여기 스페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2012년 이거 가지고 언제 한번 외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디언스 중에 한 스페니쉬가 손들고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나한테. 이게 왜 니네가 우리보다 높냐 이거죠. 그래서 약간 당황했는데 뭐 일단 저건 내가 만든 거 아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나 정치적인 불만, 왜냐면 그 친구가 한국을 잘 알더라고요. 한국에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세대학교에서 EU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8개월, 9개월? 긴 시간 동안 뭐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친구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많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 친구 중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니네가 우리보다 높을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질문의 여지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는 스페인 정치에 대해서 만족하냐? 너는 스페인 국회의원들 존경하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디모크라시 as an institution. 그게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 게. 그런 점에서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보고도 뭐 왜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어떤 제도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어쨌든 공고화를 이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잘 나갔는데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주화가 다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게 전부잖아요. 그죠? 정말 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결되고 나면 그럼 또 새로운 욕구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한국이 87년 이후에 상당한 20년의 기간 동안은 정치적 민주화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20년 동안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정작 한 20년이 지나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좋았지? 생각해보니까 박정희 때 좋았네. 그래서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그때 나타났어요. 이게 2007년 무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근대화와 이런 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낸 매우 중요한 뭐 설계자였고 뭐 리더였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박정희와 독재자 박정희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좋은 것만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재는 빼고 경제만 잘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같이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신드롬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거식의 방식을 자꾸 똑같이 해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박정희도 이런 안경을 꼈습니다. 이런 선글라스를 흉내낸 거죠. 뭐 박근혜는 뭐 진짜 딸이니까. 이 지난 한 1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시 박정희식 패러다임으로 한국 사회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많이 개입한 경제 성장의 형태도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에 안 맞는 게 됐고, 더더욱 정치적인 권위주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민주화된 한국에서 이런 권위주의적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실 뒤쪽에 이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그림이에요. 어디다가 공장 짓고 어디다가 도로 놓고 뭐 어디다가 다리 건설하고 하는 그걸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게 그때는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5년 뒤에 저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예를 들까요? 이게 서울서 부산 가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얼마 만에 건설이 됐냐면 1968년 2월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1970년 7월 2년 5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지금은 도로를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는데도 2년이 더 걸릴 겁니다.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들까요? 이거는 경부고속철 KTX 공사했던 겁니다. KTX 공사했는데 그 지역에 부산 가는 쪽에 터널 공사를 하나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산 밑으로 이렇게 뚫고 가는 터널 공사가 있었는데 그 산에 귀중한 동물이 살고 있다. 도룡뇽이라고 하는 살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스님이 항의를 한 거예요.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이 돼서 그 터널 공사만 하는데 2003년 10월에 공사가 중지가 됐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사해도 좋다라는 게 2006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터널 공사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박정희 때는 다 짓고도 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내 땅인데요? 그러면 뭐. 이게 그때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게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그때에 대한 good old days, 그때에 대한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촉발시켰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부패 스캔들이죠.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의 근원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권위주의 체제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입니다. 아마 웬만한 서울 시민들 여기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탄핵이 됐죠. 최종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평화적이고 매우 질서 있게 이루어졌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참여하려고 갔더니 편의점이랑 뭐 음식점이 손님으로 매우 터지는 거예요. 또 추웠거든요 그때 막. 근데 제가 그때 외국 친구랑 같이 갔는데 미국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정도 규모의 사람이 모이면 미국에서는 셔터를 내린다는 거지. 약탈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셔터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엄청 돈 벌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만큼 매우 평화적이고 사실은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프로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같이 80년대에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는 매우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정치적 저항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매우 놀라워요. 왜냐하면 80년대는 매우 폭력적이었거든요. 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바뀐 한국의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가 늘 이제 2017년에 뭐 일종의 바이렉션이 된 셈입니다.
원래는 2017년 12월에 치러져야 될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빨리 치러졌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얻었고, 그다음에 야당은 이제 분열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은 다 보수적인 정당인데 분열을 했죠. 그는 중도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 2017년의 촛불 집회와 여기 있는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뭘로 봐야 될 거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혹시 뭐 여기서 눈에 띄는 차이? 태극 집회, 촛불 집회. 하나는 태극기 집회라고 그러고 하나는 촛불 집회인데 뭐 차이가 안 느껴져요? 한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쪽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이념적 갈등의 세대적인 갈등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질서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게 박정희 시대의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이죠. 박근혜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러나 아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박정희와는 한국 사회가 이제 굿바이 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굿바이 박정희죠. 지금은 이제 똑같은 질문한 그 서베이에 똑같은 질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썼던 모든 대통령 중에서 누가 가장 그 훌륭한 가장 베스트 프레젠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정희라고 대답한 사람이고요. 여기는 노무현이라고 대답한 사람인데, 여기서 파란 색깔은 동아시아연구원, 이걸 주관하고 있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12년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 했던 조사고요. 이 빨간색 줄은 2016년 12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그때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한번 볼까요? 박정희에 대한 거는 2012년에 했을 때는 보시는 대로 다 높아요, 그죠? 일단 뭐 세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덜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은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 한 30% 가까이 되죠, 그죠? 72.8, 66.5, 49.3, 여기는 뭐 거의, 그러니까 50대, 60대는 뭐 압도적이고 젊은 사람들도 이 정도가 됐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인기는 20대에서 좀 20, 30대에서 한 20% 정도로 높았지만 50대, 60대에서는 뭐 한 자릿수니까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죠? 근데 4년 뒤에 2016년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대로 박정희에 대한 지지는 20대, 30대, 40대는 이제 뭐 없다 고 해도 될 만큼 낮죠. 반대로 그리고 50대, 60대에서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72.8이나 되던 60대 이상에서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노무현에 대한 거는 완전히 달라졌죠. 노무현은 이게 뭐 특히 30대에서는 71%.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0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기도 40대도. 심지어 60대 이상에서도 똑같죠. 거의 절반 정도가 노무현, 60대 이상도 절반 정도가 박정희,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이런 형태의 이런 조사에서, 이런 서베이에서 항상 압도적인 1등은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박정희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과거 시절에 있었던 박정희의 패러다임은 그때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민주화된 사회, 그 다음에 세계화된 사회,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이런 혁명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뭐 권위주의, 뭐 반공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뭔가 뭐 같이 나누는 뭐 복지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뭐 변화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났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저는 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건 아마 질문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세대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요거 간단한 한 5분씩만 이야기할게요. 5분 동안.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나누는 거는 세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 여기가 여기가 대구, 여기가 경북이에요. 여기가 이제 보수의 스트롱홀드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산, 그 다음에 경남인데, 전통적으로는 이 지역이 다, 한국 보수 정치에 매우 강한 기반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좀 나눠지고 있고요. 문재인은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이 지역이 이제, 호남 지역인데, 여기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한, 야당,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지역이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요 인구, 전라남북도 광주의 인구하고 대구, 경북의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됩니다, 양쪽이 다. 근데 이제 여기 부산, 경남, 울산 요 지역이 한 800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매우 유리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기가 민주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보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유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대별로 차이가 나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20대, 30대, 40대에서 높고, 그죠? 50대도 좀 높고요. 60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 홍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그래서 60대, 70대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고, 반면에 20대, 30대는 상대적으로 리버럴 캔디데이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념은 사실은 뭐 우리 경우에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 그러니까 엔타이 커뮤니즘, 그 다음에 북한하고의 북한에 대한 정책, 이게 그동안 계속 갈라놨습니다. 대개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이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분을, 그러니까 형평이 중요하냐, 효율이 중요하냐, 뭐 이거 아니에요? 그 레프트 라이트가 다 그런 걸로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반공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매우 이게 큰 그건데, 지금 이제 이게 변화가 났죠. 변화가 나와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다 한국에서 이제 리버럴들입니다. 컨서버티브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요. 박수하는 사람. 근데 다만 요즘 들어서 경제 정책에 대한 거나 사회 정책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안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변화되고, 특히 북미 관계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향후에 북한과 관련된 이런 형태의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사실은 과거의 보수 정치가 갖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재산은 하나는 박정희였고 하나는 반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개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박정희는 사라졌고 반공과 관련된 부분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보수 정치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한동안,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책위에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on Korean politics. And I have 2 to 3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about, there is a prime minister in Korea. After the president is a prime minister. Can you please, if you do not mind, clarify on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ime minister relationship with either the opposition and the ruling party? And the second question goes to about, you're mainly focusing on South Korea. And
mine will do it maybe North Korea issue. Following the recent developments between South-North Korea relations, there are som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What are the prospects of South Korea, North Korea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ulture? Will there be any change? Because maybe these people they are sharing different ideologies, and for harmony to be there, there must be some changes that will take place. Professor Sir, are there some prospects that are being put in place so that this harmony can take place without interfering in either of the two countries' ideologies? And the last but not least is about the index that you gave out on the ranking. It was the pro democracy, but now this colum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political culture. I have so many Korean friends. This is a personal, personal experience. I have Korean friends, and when it comes to talk about Korean politics, they don't want to listen to. They don't want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is, but their main focus is about the leader, the president. But when we talk about the regional politics, they say no, they don't have interest. So how comes now when we talk abou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ulture, the rankings are so high, whereas these Koreans, they are only interested in the leadership, the top leadership of the president. Thank you. 제 질문이 왔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답을 하겠습니다. 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네요. 대답하기 어려운. 첫 번째, 한국에서 총리의 역할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원래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총리와 대통령, 그때부터 총리가 있었어요. 그때 총리가 있었고, 이게 일종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 참석하는 캐비넷 미팅의 형태로 끌고 가는 형태였으니까요.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그 내각회의에서 협의를 통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각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프레지던셜 시스템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 혼합형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지만 또 총리가 있고, 또 대통령제지만 정부가 법률안도 제출할 수 있고 예산안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랑은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이다. 일단 그걸 여러분이 좀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총리의 역할은 이제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정의 과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관리하는 다른 여러 가지 미니스터들의 과의 관계,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뭐 협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견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장관들 사이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나서면 아무래도 총리의 권한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얼마나 강한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총리의 역할은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막 나서서 직접 다 하면 총리는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러나 또 총리에게 일을 맡기고 대통령은 다른 걸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무총리는 국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총리와 내각이 뭐 어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의결, 국회에서의 표결에 의해서 내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각제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의 이건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 같으면 의회가 총리와 내각을 선출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당하고의 관계도 집권당하고의 관계는 공식적인 특별한 관계는 사실은 없는데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던 특성 중에 하나는 정부와 집권당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당정협의회라고 하는데 뭐라고 번역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정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권당과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집행의 효율성이 중요할 것이고 반면에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표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의 조정을 하는 그런 기구는 있습니다. 그때는 국무총리와 집권당의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니까 일반적인 내각제 국가에서의 프라임 미니스터 같은 형태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he is nobody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일정한 역할은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북한하고의 관계는 이건 어렵습니다. 이 북한이 우리가 한국이 민주화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61년에 쿠데타 되고 나서 87년까지 기다려야 됐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을 때 조선은 왕조였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지배 30년 동안 30여 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콜로니였고 식민지였고 얼마나 억압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왕조도 억압적, 식민지도 억압적. 그 다음에는 사실상 김일성의 집안이 이어져 내려오는 사실 또 하나의 다이내스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와 관련돼서는 그쪽에서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도 그러면 나는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으니까 대화하자는 건 아니죠. 김정은은 자기의 레짐을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통일 정책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첫 번째는 화해와 협력과 교류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고 전쟁 이런 거 없고 우리 이제 잘해보자. 이게 이제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각각 일종의 연방제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페더럴리즘이 될지 콘페더럴리즘이 될지 그거는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로 어쨌든 지내되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두 개의 폴리티컬 엔터티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거기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통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류 협력, 그 다음에 신뢰 구축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 왜 독재해? 왜 너 선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는 아마 거의 배제가 될 거예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진보 정부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3단계적인 것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가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그 내셔널 가버먼트가 너무 여전히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중앙정부가 강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2016년 촛불 집회 이후에
한국의 젊은 친구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이전의 젊은이들은 매우 정치적인 불만도 높았고 또 무관심했어요. 선거에도 잘 안 나가고.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가 싫으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 정치도 싫고 막 권위주의 체제로 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정치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6년에 촛불을 경험을 한, 촛불 집회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참여하니까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 political efficacy, 이거를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20대, 30대 투표율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2016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젊은 친구들의 정치적 참여나 관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한국 정치가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개헌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논의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먼저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시위 관련 질문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진짜 위에 언급하셨다시피 한국에는 시위는 좀 축제처럼 진행되고 좀 독특한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 보기에는 한국 시위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부 입장으로 만약 시위가 진행될 때는 사회 안전성이나 사회 질서를 이렇게 사회 안전성에 위험하다고 그걸 멈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다고요. 한국의 일상적인 수준에서 시위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에 가면 누군가 이걸 들고 있을 거예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형태의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시위가 잦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거를 의회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해결해내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대표해주고 그것을 해결해내고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한국의 정당들이 그만큼 충분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가 잦은 문화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폭력적인 형태로 간다든지 이게 수용되지 못할 정도로 과격하게 가게 되면, 그러면 뭐 그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뭐 해산을 시키든지 진정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위가 어떤 집회든 시위든 그런 프로테스트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론의 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과격한 형태의 시위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하나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엔 특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형태의 정치적 메시지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여러분이 아마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피티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게 2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뭐 좋아요를 누르는지 하여튼 그걸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건 해결돼야 되는 거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청와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시위와는 또 다르게 뭔가 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매우 오래된 문화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 보면 시위는 이게 특히 이제 뭐 오랜 독재 체제 하에서 정치적 저항이라는 게 매우 익숙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걸로 하는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것이 일단 깔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좀 더 정당 정치가 지금 우리 이제 몇 개 없거든요. 정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더 퍼스트 파스트 포스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만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정당에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대정당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이 마이너 파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어서 어떻게 하면 선거제도가 조금 더 이 비례성이 높은 그런 프로포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Good afternoon. In the presentation, you mentioned that Korea was able to develop rapidly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is far democracy has been argued to be the most ideal form of government. So I'm just wondering, for the rest of the world that is still developing, can we argue that democracy is an enemy of development, or are they two mutually exclusive? 우리는 지나왔는데 그거라 니네 한국이 민주화 이런 것도 결국은 일정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그런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만들어진 경제 성장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그런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디벨롭ing 국가 컨트리들이 우리도 비슷한 시츄에이션에 있어서 우린 이걸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는. 나라마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국의 경우는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서 딱 도달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경험에서 봤을 때는 권위주의적 억압 속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60년까지 사실은 처음부터 독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를 내쫓고 난 다음에 정말 아주 짧은 기간,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그 정부는.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에서 무너졌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군사 이 밀리터리 가버먼트가 밀리터리 리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은 민주화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정한 공교롭게도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한 시점에 딱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희들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성장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 성장과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또 다른 투쟁이 같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감옥에 가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죽고 했던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계속적으로 모아졌던 거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경제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스템이 일정한 정도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도로가 확충됐을 때 매우 아까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처럼
일단 빨리 도로가 만들어져서 뭔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그 땅을 좀 사겠다, 국가가 그 땅을 사겠다 그러면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너무 싸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 근데 지금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국가가 땅을 강탈해 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은 얻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경제적 권리, 신체적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침해됐던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 거기에 저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쳐내야 되겠다. 그 두 가지의 움직임이 같이 오면서 저는 올라왔기 때문에 독재,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독재를 저스티파이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Hi, I was just wondering, why do you think there are such large differences in public opinion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towards the government? 정말 뚜렷한 세대 간 차이가 나죠. 여기도 가끔 젊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은 아마 40대 아닐까? 여기는 뭐 20대부터 뭐 60대 이상까지 다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우 큰 세대적 차이가 있는데요. 이 세대적 차이에 대한 거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사회적인 엄청난 변혁을 겪어온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된 거예요, 한국 사회. 짧은 시간 동안.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100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죠. 그래서 눈앞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북한군에 의해서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죽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집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그리고 방공지가 먹혔던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한국전쟁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박정희가 반공하자, 박정희가 반공하고 우리 뭉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대는 그런 세대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예를 들면 20대, 지금 20대들이 1900년대 후반, 1990년대생들이겠네요, 그죠? 1990년대나 2000년대생들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친구들이 자라나는 환경은 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년하고 한 50년 정도의 사이에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50년 뒤에 자라났던 세대는 일단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환경에서 컸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내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에서 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화된 사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면서 큰 거죠. 그래서 뭐 또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들도 있잖아요. 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002년에 한국에서 일본과 한국이 월드컵을 그러니까 풋볼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죠. 그때 이제 거리 응원이라는 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시내 나와서 이제 지금 많이들 하지,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세대들은 시내에 그렇게 많이 몰려 나가면 그럼 경찰에게 잡혀갔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런 정도,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탄핵이 매우 중요했던,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촛불 집회가 매우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세대 간의, 만약에 이게 일종의 세대 간의 대결이었다면 이 세대 간의 대결에서 드디어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이제 나이 든 세대를 누르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프리베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은 최정점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는 이거 갖고 왔지만 문재인하고 5년 전에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붙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박근혜 후보가 51.6%,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8%.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가 3.6%였어요. 매우 근소한 차이였죠. 근데 지지도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50대, 60대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20대, 30대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특히 박근혜와의 20대, 30대가 박근혜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만큼 60대나 70대는 박근혜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만큼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아마 조금 더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이런 세대적인 문제는 일단 지난번 촛불과 탄핵으로 이제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태극기 집회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도. So, in the past 2 years, we've seen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I was wondering if you see any connections between them. First. Second, do you think that they indicate any reductions of democratic norms? And third, do you think that it's a cause of concern for government legitimacy?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매우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잘못된 소식이라는 게 있으면 2008년에 그 광우병, 매드카우 디지즈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에 그때도 이제 촛불 집회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거는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 아기 엄마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매우 보기 드문 탈물질주의적,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한 이슈를 갖고 정치적 집회가 나타난 게 그때예요. 물론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정치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형태로 변질되긴 했지만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제가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주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청계천 이쪽에 여기 옆에 제가 그때 매우 놀랐어요. 그때 이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그때 받았는데 이 축제가 그러니까 집회, 그러니까 이게 저항인데 좀 프로테스트인데 이게 축제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뭐 자기들끼리 관련되어 있는 게임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서로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자체를.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구성을 참여했던 사람들도 매우 다양해져서 그때 2008년 집회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젊은 여성들이 인터넷상에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카페를. 그 온라인 카페가 뭐 하는 카페였냐면 하나는 화장품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트가 카페가 있어요. 화장품. 화장빨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성형수술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쌍꺼풀 쓸 수 있는 코 수술하는 쌍코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옷을 사는 의류와 관련된 것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카페에서 정보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야 우리 이거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참을 수 있냐, 우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양반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돈도 모금해가지고 뭐 물도 사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어떤 과거에는 매우 무거운 이슈, 그리고 남성 중심, 그리고 매우 과격한 형태의 투쟁, 이런 게 이제 과거 시대의 한국의 어떤 집회의 특성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죠. 물론 2016년의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심각한 이슈였지만 오히려 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게 됐고 참여의 방식도 전혀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도 많이 높아지게 됐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진화는 매우 높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우리가 아까 봤던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던 저 집회에서, 이 집회에서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다 주워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별로 거의 쓰레기가 별로 없었어요. 쓰레기를 다 치워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놀라운,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하는, 저도 사실 궁금증이 들 만큼 일단 평화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할 때쯤 되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 앞에 이렇게 조선부 쪽 이쪽쯤에 오게 되면 뭐 가끔 이제 가수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었죠, 집회할 때. 그러니까 뭐 축제처럼도 지냈었고 뭐 평화적이고, 그래서 그 독일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 에버트 슈트팅에서 2016년에 상을 줬습니다. 여기 촛불 집회 상을 줬습니다. 민주주의 상인가 뭐 정확한 상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그동안 내가 움직인다고 정치가 뭐 바뀌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 이 집회에 나와서 참여하고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그 과거에 이 수업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시니컬한 태도 혹은 무관심 이런 것으로부터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뀐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그 인터넷상에다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토론 같은 것도 하고, 혹은 어떤 활동도 하고, 혹은 뭐 심지어 정치 단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저것이 궁극적으로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정부의 레지티머시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거는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그 촛불혁명이 뭐 했다, 뭐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 뭐 앞뒤 맥락상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거는 이제 저항인 거고, 새로운 권력을 뽑는 거는, 그거는 또 민주적 선거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그런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제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권력 교체, 그래서 여야 간의 권력 교체라는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촛불혁명은 맞지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런 시위보다는 인스티튜션이 뭔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게 너무, 사실 한 가지 개인적인 걱정은 너무 잦아요, 저런 게. 최근 들어서. 2002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한 번 또 탄핵 집회, 노무현 탄핵 때 2004년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지금 네 번째거든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15년 사이에 네 번이나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물론 뭐 아무리 평화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뭔가 이 정당 정치나 이런
그 representative democracy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잘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운동권 시대니까 386 세대 때 이제 박정희를 몰아내고 이제 진보에 의해서 진보 쪽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제 대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런 세대들이 막 있었던 세대인데, 지금 이번 정권이 들어서 문재인, 홍준표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을 봐보면은 그때 운동권 세대가 50대랑 60대의 투표가 진보 쪽이 아니라 보수 쪽을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권 세대는 이제 진보 쪽을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왜 이제 자유한국당 쪽인 이제 보수 쪽을 찍었는지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제 지금 아까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역 간에 이제 투표율 차이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호남 쪽은 이제 보수 쪽을 많이 찍고 이제 나머지 쪽은 이제 진보를 많이 찍었는데 그런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지역 간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태까지 나온 대통령들이 다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보수 쪽은 여태까지 꾸준히 보수만 찍었고 그 대통령이 출생지가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박정희가 요 동네 출신이에요. 박정희가 이 동네 출신이고 전두환도 이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대구 경북 쪽이 군부 지배와 대구 경북의 지배가 뭐 사실상 같이 좀 많이 이어졌죠. 박정희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의 파워 엘리트들이 많이 등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성장은 uneven development, 불평등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따지는 거죠. 잘 되는 데만 일단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항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본 여기 부산인데 부산이 이제 일본하고 제일 그동안 교육을 많이 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가장 많이 뭐 전통적으로 오래된 항구이기도 하지만 일본하고의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발달된 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항구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기술도 받아와야 되고 또 원료도 사와야 되고 또 뭐 기계도 사갖고 와야 되고 또 그리고 수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부산이 매우 중요했던 지역. 부산이나 인천은 여기 있죠, 여기 서울 주변에. 그 인천은 이렇게 멀리 가야 되잖아요. 부산은 바로 일본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게 대마도고 이게 쓰시만이에요. 이거 바로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그 발전의 축이 경부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경부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시에 경제 개발이라고 그리고 근대화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런 도시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도시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거기서 뭔가 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 특히 공업 도시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군데의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단이 만들어졌죠. 그 공단이 만들어진 데가 어디냐면 부산, 울산, 포항, 그 다음에 여기가 마산, 여기가 창원,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구미가 요즘 있어요. 여기에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호남은? 여기는 농촌지대로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쌀이 많이 나는 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장의 시대에 공업도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의 과실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사람들이 이때부터 경제 성장에서 소외되기 좀 시작한 거죠.
지금도 대도시가 광주 정도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제 요 아래 무슨 뭐 광양이라든지 몇 개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은 공업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박정희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 동네 사람들을 파워 엘리트로 많이 영입을 해요. 전두환은 아예 뭐 내놓고 그쪽이 훨씬 대구 경북 쪽을 많이 리크루트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이나 소셜한 측면에서의 소외감, 엘리네이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쫙 깔려 있었는데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를 하면서 80년 5월에 권력을 잡으면서 그 직후에 이제 광주에서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그거를 군을 투입해서 뭐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매사커예요.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광주랑 요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외부를 다 차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광주 사람은 내 눈앞에서 내 친구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한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돼서 정치적 공간이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분노, 억울함,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상징적인 인물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대중은 이 동네 출신이고 이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1980년 그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에게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대신 김대중은 죽이지 마라. 그래서 김대중이 사형을 면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호남이 겪었던 그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니까 김대중을 중심으로 쫙 결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때 우리 지역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래서 한 100% 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정치적인 대표성을 여기 이렇게 독점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처럼 선거 제도가 단순 다수제, 한 표라도 많으면 다 먹게 되는 제도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100명을 뽑는데, 아니 뭐 30명을 뽑는데 A라고 하는 정당이 55%, 아니 A라고 더 낫겠다. A라고 하는 정당이 45%, B라고 하는 정당이 30%, 그 다음 C라고 하는 정당이 25%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30석은 다 어디로 가죠? A 정당이 다 차지하죠. A 정당의 득표율은 45%지만 의석은 100을 가져갈 수 있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 정치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지역민이 100%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정치적인 대표성이 이게 프로포셔널리티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비례성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막 외치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이게 좋은 거야. 선거 때 돼가지고 야 우리 지역주의 우리가 남이가 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이게 이어지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386 이야기는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 386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뭐라 그럴까, 약간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트렌드에 있던 사람이,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무현,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 정치에 매우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 뭔가 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더니 이제 이념적인 부분을 사실은 모빌라이즈를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거 정치에서 주요 후보가 반미가 뭐가 나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근데 그런 진보성이라고 하는 게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 당시에 30대 유권자들에게 매우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02년 당시에 30대였고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1960년대생들. 그래서 왜 우리 컴퓨터에 뭐 386, 뭐 펜티엄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컴퓨터 사양에 대한 이야기를 본따서 그 사람들을 386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 200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 386 세대가 말하자면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대표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50대가 됐죠. 그리고 그중 다수는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일부는 보수화 됐습니다. 보수화된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일단 뭐 자연히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야 뭐 세상 다 바꿀 수 있지만 또 나이가 들면 뭐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보수화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게 하나고 저는 여전히 386들이 진보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386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던 386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정치적 저항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세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상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그런 정책 성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보수화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일단 우선 2시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last question? Briefly? Just a quick question. I will ask just a quick question. According to the present scenario in local politics, so what is your views?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what will be his issue? Well, I'm not a fortune teller.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한국 정치, 뭐 어느 나라 정치라 그렇지만 특히 한국 정치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뭐 정말 2, 3일 뒤일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호주에 그 학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한 닷새쯤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한국 뉴스를 안 봤어요. 그리고 한국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뭐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닷새 동안. 그 노회찬 의원 죽음 관련된 거.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닷새를 비웠는데, 정치학자가 닷새를 비웠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막 생길 정도로 대단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데라서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상으로 본다면 다음에도 그 진보 진영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이제 좀 프라미싱 캔디데이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진보 진영에.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지금 뭐 도지사나 시장 중에도 있고 또 장관들 중에도 있고 또 당 내에도, 집권당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보수 쪽은 망했어요, 완전히. 뭔가 이거 어떻게 번역하실지 듣고 싶은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매우 중요한 거는 명분입니다. 정치적인 명분. 왜 내가 권력을 잡겠다. 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희도 사라져 버렸고 반공주의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없지만 보수가 내세울 만한 정책적인 이슈가 뭐냐. 니네가 뭐 할 건데? 나라를 잡으면.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도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직도 너무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데 매우 재미있는 코인시던스인데 8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87년, 92년을 보수가 잡았어요. 10년 동안 보수 정당들이 집권을 했어요.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2년, 그래서 97년부터 2007년까지 진보가 권력을 잡았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또 두 번을 2007년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보수가 잡았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법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이클링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사이클링인데 그런 사이클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거기도 1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0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된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이 특별히 좀 다른 이유는 그 전에도 두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남북 사이에 만나가지고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에 그냥 연장선상에서 있어요. 근데 매우 크게 달라진 게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방관자였거나 혹은 약간 뭐랄까 릴락탄트한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거기에 개입하고 있죠. 그죠? 아주 깊이 개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중요한 액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관계가 물론 이제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뒤엎어서 다시 옛날의 상태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남북간 간의 피스 프로세스는 일정하게 진행되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번 노무현 때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도 아마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동안에 하필이면 무지 더울 때 오셔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좀 구경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들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